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사건 살롱 양지열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양변. 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6월에 지금부터 딱 14개월 전입니다. 15개월 전이구나.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서 사건 살롱에서 다뤘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1년이 더 지나서 3개월. 1년 3개월이 지나 더 심각한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다룰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못했죠. 그때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사건 사고를 소개를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요.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던 경우가 2살짜리 아이인데 28개월 아이인데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했던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난달 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달 전이에요. 상황이 더 심각해졌는데 처음에 시작은 경기도 고양시였고 시작은 열이 많이 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아이들은 급히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구급대원은 11분 만에 도착을 했고 근데 문제가 서울 경기 지역 11곳에 이 수용이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던 겁니다. 고양시인데 일산에 3곳, 김포에 2곳, 부천에 1곳, 의정부에도 1곳, 서울에도 4곳. 결국엔 그래서 인천으로 갔었던 거예요. 애가 계속 뭐 급하다, 애 좀 봐달라 그래도 119 측에서도 응급실 쪽에서도 119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다. 왜냐하면 아이가 와도 뭔가 처치할 수 있는 또 배후에서의 그 과목들이 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소아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 있는 인하대 병원으로 갔는데 문제는 수용을 하긴 했지만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 아, 늦었구나. 네. 초기 대응이. 네, 그렇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처음에 안 된다고 하는 병원들도 일부러 안 받지 않았을 거고 도저히 상황이 안 되니까 진료할 의사가 없으니까 뭐 그랬겠죠. 자, 그런데 허변 이게 또 있어요. 이런 사건이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예요? 20대 대학생 이야기. 이 여대생 이야기인데요. 예. 그 광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광주시 주선대학교 체육대학 인근 공원에 아침 7시 40분쯤에 대학생이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쓰러져 있어서 발견된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는데 그 발견 당시부터 이미 심정지 상태였어요. 전날 밤에 이제 동아리 해단식을 하면서 이 친구들과 음주를 했는데 좀 과음을 했던 모양입니다.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현장 A씨가 발견된 현장에서 조선대병원 응급실이 100m, 200m 굉장히 지척에 있잖아요. 대학교 근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먼저 수용할 수 있느냐 전화를 했는데 수용 불가 답변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가까운 전남대 병원에서 이제 받아줘서 옮겨졌는데요. 심정지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지금 위독한 상태다 이런 것을 알려지고 있고 지금 주선대병원 응급의학과에 7명 교수가 근무를 하지만 지금 사직 대란이 일어나서 이 교대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한 명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만약에 2-3명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조를 짜면 30시간이 비는 그런 상황이 1년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승했던 동료가 있는데요. 그 언론사에 얘기하기로는 돌아가면서 계속 전화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송 거부가 됐고 말로만 듣던 응급실 뺑뺑이가 나한테도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례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양변? 70대 분 돌아가신 사건도 있네요. 네, 그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한 거 이게 부산에서 사건인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응급실로 옮겨졌어도 수술할 의사를 못 찾아서 사망을 한 그런 경우인 거고. 이건 수술이니까 더 찾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10분 만에 그 구급대는 현장에 출동해서 응급처치를 했고, 근데 문제가 이제 추락이지 않습니까? 의식은 있어도 거동도 안 되고 팔다리, 가슴, 골절까지 있고 후두부, 그러니까 머리 쪽에 출혈까지 있어서 응급처치하고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는데 여러 곳에 전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병원에서도 찾지를 못해서 50km나 떨어진 곳에 갔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결국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을 고르고 병원에 고른다는 게 이제 찾아내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10여 분 정도가 걸렸던 거고요. 응급실 진료한 이유는 수술은 막상 하기 늦었던 상황이어서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사고 4시간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거 지금 상황은 좀 안 좋아지는데
자, 우리 저 사건 살롱과 법 코너니까 법적인 책임을 좀 다뤄보자고요. 만약에 응급실 뺑뺑이 하다가 사망하거나 병이 악화되는 경우 지금 최근에 한 사례 한 3-4개 정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병원 측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환자가? 만약에 근데 이게 네. 의료법상 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긴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예. 네, 그렇죠. 근데 이 응급실들이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아시겠지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하더라도 관련 과목으로 연결을 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치료를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인력이 없는 곳에 환자가 왔었을 때 응급실에서 진료를 못했다고 해서 그게 병원이나 의사의 책임이 될 수 있느냐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예, 것이다. 그리고 더해서 이제 만약에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치료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사망을 했거나 크게 다쳤다라는 걸 물으려면 이 사람을 진료를 안 한 것과 이 진료를 안 한 것과 그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과 인과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뭐 사고가 났으면 뭐 첫 번째 병원에 뭐 잘못이라고 따져야 될지 두 번째 병원의 잘못이라고 따져야 될지 따지는 것 자체도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 좀 논의를 확대해서 좀 이럴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원에 과실 있나 봤더니 양변 얘기한 대로 야 이거 진짜 의사가 없는데 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럼 병원 책임을 못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때문이다. 그건 정부를 상대로 무슨 국가 배상을 한다든지 또는 그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파업해가지고 전공의들을 떠나서 그래서 의사가 없어진 거다. 그 전공의들의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손해보는 환자들이? 일단 정부의 책임을 국가배상으로 물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부작위에서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것이 국가인데 예. 부작위를 해서 이게 손해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부작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정부가 지금 응급실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 지금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핀셋 정책을 바로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예. 그렇지만 부작위 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어쨌든 군의관 공보위들을 투입한다고 했고 물론 지금 그 투입 여부에도 투입하고 난 이후에도 뭐 군의관들이 돌아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고 이번 추석 때도 지금 응급실 뺑뺑이 굉장히 너무나 걱정스러운데요. 그런데 어쨌든 추석 맞이해서 특별 대책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 얼마 전에 또 KBS에 내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추석에도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부작위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 허 변호사님 얘기 들으시고 이제 화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누구도 책임 안 져.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저희는 법적으로만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환자의 뭐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한다든가 이거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한테는 어때요? 전공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전공의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를 소홀히 했다라는 게 되면 오히려 물을 수가 있는데 아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의들 같은 경우도 사직을 해버렸잖아요. 그 사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요. 이미 그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를 물을 수는 있지만 개별 환자가 개별 의사에게 정부의 개별 관료에게 그 뭐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예. 해결해 가는 문제는 저희가 뭐 그런 코너는 아니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정치적 본방에서 하세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고 다음 사건 좀 볼게요. 이 저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요 모든 저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습니다. 이 벽이나 거울에 전단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중학생이요 거울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뗐다가 재물손괴로 검찰 송치가 결정됐어요. 이게 뭔 전단인데? 이게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정말 난리가 났는데 일단 사건이죠. 어쨌든 형사 사건이 입건이 됐으니까 지난 5월이었어요. 5월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고 저는 이제 CCTV 엘리베이터 한 CCTV를 봤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네요. 지금 보시면 이 여중생이 엘리베이터 타서 얼굴을 보다가 머리를 좀 매만지다가 거울에 한 3분의 1 정도를 이 전단지가 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테이프로 한 4군데만 붙어 있어요. 툭툭 차요.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떼요. 그리고 떼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게 뭐지 하고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뭐지 하고 보다가
가다 보니까 집 앞에도 똑같은 게 있어서 그것도 떼고 집에 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하자 보수 같은 걸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거 필요 없다로 해서 관리사무소랑도 좀 다툼이 내부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그와 관련된 전단지였던 거예요. 내부 정치 싸움에 애가 희생됐구나. 예, 근데 이거를 신고를 누군가 했는데 문제는 띄어진 게 싫은 사람 신고를 했겠죠. 그렇죠. 아마도. 예. 근데 경찰에서 이거를 이거는 재물의 효용을 해했다라고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1차 조사를 경찰에서 했겠죠. 예. 하고 그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통지서가 검찰에서 갔죠. 예. 검찰 송치한다는 통지서가 그걸 이 여중생이 처음 본 거예요. 예. 집에 들어가다 우체통에서 나를 너무 놀라지. 검찰에 넘긴다라는 재물손괴 혐의로 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사실 온라인에서. 자, 그럼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어떻게 처분되고 있어요? 아직은 그건 안 나왔어요. 네. 검찰에서 어떻게 안 나왔고, 근데 이제 어머님이 또 아니 이게 도장도 안 찍힌 거고 네. 그 담당하는 경찰분한테 도장도 안 찍힌 거고, 얘가 그 뭔지도 모르고 뗀 건데 이걸 검찰에 보낸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댔자 했더니 이분이 좀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도 법조인이지만 법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일반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 이런 거 있죠. 재물손괴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아주 딱딱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용인경찰서 게시판이 지금 뒤집어졌고요. 네. 뭐 어제였죠. 경찰서장께서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경찰관 누군지 모르는데 나 인터뷰해보고 싶은데 무슨 생각을 하시고 법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맞나? 왜냐면 경찰도 다 형법 형사소송 공부하시는데 기본이죠. 예, 이게 재물손괴가 돼요? 이게 근데 어쨌든 뭐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그 전단지라는 것에 대해서 예. 그 전단지의 효용을 해한 건 맞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예.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저는 이건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예,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거울에 만약에 전단지가 붙었다고 하면 전단지를 붙인 쪽이 거울의 효용 자체를 손괴하는 행위를 이미 한 상태에서 그렇죠. 거울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 여중생이 거울을 보는 그 이용 목적을 위해서 이게 예.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현관에도 그렇고 엘리베이터에도 그렇고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받고 붙이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울에다 딱 붙였으면 그 거울을 못 보게 한 거니까 그렇죠. 거울의 효용을 행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 여중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예.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구나.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요. 사실 이 아파트 내에서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여중생만 지금 재물손괴로 송치가 된 게 아니라 아파트 주민과 관리소장도 이 전단지 위에 다른 전단지를 덮거나 이걸 뗐다는 이유로 재물손괴로 같이 송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든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봤더니 관련 판례가 있는데 그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라고 하고 불법 전단지라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관리 주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제거할 만한 권한이 규정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어서 하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벌성이 너무나 넓어지죠. 우리가 AI 변호사, AI 판사를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 AI 판사나 AI 변호사, AI 경찰이 들어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처벌이야 그러면. 그렇죠. 이게 너무 앞뒤 사정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송치를 한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궁금해. 나 잘 예. 몰라서 그러는데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건가? 몰라서 뭐 아는 모른 척 하는 거지 뭐. 집 앞에 현관에 막 전단지 막 붙여주는 이제 스포츠센터 전단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 떼면 저 경찰서 가요? 아니죠. 근데 이 판례가 아무래도 저 판례도 그렇고 예. 그러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이런 판례도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주민들 사이 갈등이나 아니면 노조와 회사 간의 갈등이라다 이럴 때 함부로 떼지 말라고 한 건데 그래서 근데 그 갈등 사이에 이거 혹시 처리 안 했다가 또 반대하는 쪽에서 왜 이거 처리 안 했냐고 뭐 미론 넣을까 봐 그러신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학생이잖아요. 이건 너무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장 파, 예. 뭐 반대파, 예. 입주자 대표회의 파, 예. 반대파 이 수뇌부들이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애인데 이게
무슨 전단지도 모르고 그거 띄워가지고 이 애가 얻는 이득이 뭐가 있어? 없죠. 얼굴 한번 본 거 말고. 보입 준비해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피해 상처 받아가지고 빨리 좀 그 낫길 바랄 뿐이에요. 아니 이걸로 여중생을 전과자로 만들면 어떡해요. 네. 진짜 너무 이거 황당합니다. 그치 이거 그대로 가면 어. 기계적으로 작용하면 검찰에서도 뭐 나중에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기소유예도 수사 자료 남잖아. 수사자가 그렇죠, 남아요. 남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안 돼.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A가 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지금 입시 준비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사춘기여서 스트레스가 크다 울고불고 난리다. 아니 그렇지 자다가 날만 하죠. 이걸 날만 경찰서에 예 근데 뭐 경찰서장도 저 사과했기 때문에 별거 없을 겁니다. 아마 될 겁니다. 예. 저 검찰에서도 요거 보안 수사 요구하면서 반려할 거고 그러면은 경찰에서 알아서 이제 불송치 결정할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네. 그러면 전단지 내 집 앞에 붙어 있는 홍보 전단 이거 띄면 안 돼요? 아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홍보 전단지 원래는 아시겠지만 그런 전단지 우리도 붙이려고 띄워야지,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고 네. 도장 찍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붙이는 경우도 왕왕인데 그런 거 제거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민정희님 왜 거울에 붙여요? 거울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앞서 허변이 얘기했던 그렇죠. 거울에 효용을 해했기 때문에 그게 재물손괴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전병고님 전단지 뗀 것만으로 형사처벌 받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크크. 아직 형사처벌 받는 게 확정된 건 아니고 가능성이 좀 생겼었는데 처벌 안 받을 이제 겁니다. 이제 못하죠. 예, 이제 어. 잠 잘 자면 돼요. 이 학생은. 김재성님 저걸로 검찰 송치 참 힘없는 사람은 잡는 세상 이렇게 저 문자 주셨고 7003님께서 그 경찰서 문 손잡이에 전단지 붙이고 싶다. 예? 근데 서장님이 사과하셨다니까 예, 지켜보시자고요. 오늘 저 사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사건 했으니까 살롱 가야죠. 살롱 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예월.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자, 양변. 네. des alertes. 오늘은 무슨 그림입니까? 오늘 아까 이제 응급실 관련해서 뭐 사건 소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의 19세기에서 활동했던 화가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이 화가의 그림을 다른 그림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윈슬러 그래요? 호모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멕시코 만류라는 그림이에요. 이 화가는 19세기에 예를 들어서 그 공식 경력을 시작했던 게 남북 전쟁 때 지금으로 치면 종군 기자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때 당시 포로라든가 이제 장병들의 모습을 그렸던 그런 화가기도 하고 이후에는 자연재해 또 평범한 그 모습들 우리 예전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나오는 그런 장면들 있죠. 그거를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그림도 많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 자연과 관련된 그림도 되게 많이 그렸거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멕시코 만류라는 그림인 거고요. 멕시코만 그 노인과 바다의 그 배경이 됐던 그 바다입니다. 거기에 상어잡이를 한 흑인 소년인데 이게 파도를 만났나 봐요. 그래서 배가 난파해서 보시는 것처럼 돛대가 부러져 있죠. 키도 망가졌습니다. 망망대해인데 상어잡이 소년인데 거꾸로 상어대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네. 이게 보면 조스가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생생하게 상어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아마도 기운을 잃었는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저는 우리 국민들 지금 환자들 응급실에 가야 될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황망한데 보시면 정말 어느 때 소년이 정말 배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상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보면 희망이 살포시 보이긴 합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네. 저기에 그 큰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하얀 배가. 그래서 저게 우리로 치면 이제 그렇구나. 구조 장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소녀는 여기를 찾지 못하고 거꾸로 반대편을 보고 있는데 반대편에는 오히려 저쪽에 보면 토네이도가 다시 오나 싶을 만큼 물기둥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아닐까. 나를 구해줄 배는 어디 있을까. 근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막상 배가 반대편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림 자체도 워낙 유명한 그림이기도 하고요. 네. 예, 좀 상황이 저는 딱 이 소재를 듣자마자 이 그림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소재가 딱 들으면 그림이 떠오르는구나. 어떤 것들은 그런 것들도 있죠. 저기 근데 네. 이 그림에 대해서 양 변호사가 지금 상황과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해줬잖아요. 이 작가가 호모? 예. 윈슬로 호모. 예. 이 작가가 이거를 그리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말했던 건 항상 자연과 싸운 인간의 모습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 속에서 이겼던 모습도 그리고 패배했던 모습도 그리고 예전에 그렸던 모습은 제가 구조대원의 모습을 아마 소개를 했던 파이프라인을 소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거기서도 이제 절벽 위에서 줄을 잡고 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옮겨가는 그런 장면을 구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정말 국가와 정부, 사회의 책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는 이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화가에게 물어봤던 그거래요. 그래서 소녀는 살아남았어요? 아 맞아. 죽었어요?라고 네. 물어봤는데 화가는 답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실제 장면을 그린 건 아닌 거. 근데 실제 장면 이런 종류의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서 멕시코만을 굉장히 여러 번 오갔대요. 그리고 상어하고 파도가 등장하는 그림도 윈슬로모가 되게 많이 그렸어요. 그때 이제 상어잡이가 성행을 했었으니까. 잠깐 그럼 이거 진짜로 예를 들어 작가가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실제 장면 보고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냐면 네. 그 상어 때에 휩싸이는데 거기 가가지고 스케치를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얘기는 들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극적으로 왜냐면 구조된 소년이라든가. 그 관객들이 그래서 이 소녀는 살았으니까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당신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경험했으니까 그린 거 아니야? 그걸 깔고 왜냐하면 있는 거야.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우리 지금으로 치면 종군 사진 기자 역할을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것도 실화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답을 안 했대요. 근데 그건. 답을 안 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본 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부들에게도 많이 잡았고 들었고 당시 이제 멕시코만이 워낙 아까 말씀드렸죠.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배경이 됐었고 특히 흑인들이 이제 상어잡이에 많이 동원이 됐다라고 위험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우리한테도 그 뒤에 있는 희미한 구조선이 와줘야죠. 빨리 와줬으면 예. 좋겠어요. 고개만 돌리면 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멋있다. 나도 멋있는 말 하나 해야 되는데 끝났죠? 그럴까요? 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양변 생각에는 이 소년 살았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 작가가 무슨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렸을 것 같아 이거. 작가가 그린 대부분의 그림에서는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양변이 이 작가의 그림을 많이 봤으니까 딱 보면은 대충 이 사람이 요거는 뭘 예상하고 그렸겠구나 감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두 번째 그림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잊어먹었어요. 자 오늘 사건 살롱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양지열 변호사, 허지원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